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얻었는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얻었는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얻어낸 리더 21인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 김정민은 수많은 역사 인물 속에서 현대적 해석이 가능한 지금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을 엄선해서 출연했습니다. 진짜 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 독일의 빌리 브란트부터 가장 현실적인 꿈의 왕국을 이룬 월트 디즈니까지 리더들이 세상을 얻는 방법과 역사를 이끌어간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역사가 된 리더들이 살아온 방식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미래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가 된 21인의 인물을 만날 수 있는 책이죠.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얻었을까의 저자 김정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책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구성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일단은 지난 12월에 대선이 있었고요. 예, 예. 예, 그 대선 특수를 노려서 한 건 아닌데, 예. 제가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 여자들 얘기를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예. 그 여자들이란 게 결국은 역사 이름이 난 여자들, 리더들이겠죠. 근데 그 리더들에 대해서 쓰다 보면서 생각한 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가 되었을까? 예.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역사 속에는 여자보다는 남자 리더들이 더 많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혹은 어떤 배경으로 한 어떤 자기 재능으로 그 세상을 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이 나오게 됐네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21명의 인물을 다루셨는데 네. 동서양에 걸쳐서 네. 이렇게 다루셨고요. 네. 그 인물들을 이렇게 뽑으신 네. 선정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요? 그렇죠. 세상에 리더라는 사람들은 역사는 인류 역사가 좀 벌써 몇만 예. 년인가요? 하여튼 몇천 년, 예. 그 사이에는 몇천 년이 될 텐데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그렇죠. 있었죠. 근데 제가 굳이 이 리더들을 뽑은 이유는 어떤 역사의 전환기라던가 예. 아니면 좀 구태에서 새로운 세상을 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 역사의 리더라는 예. 사람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 현대에 있어서 우리한테 무언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21명을 뽑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작가님이 원래 여성 지도자한테도 관심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 책에는 여성 이야기가 제가 본 바로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여자 얘기, 리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미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사실 남자 얘기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리더가 되는 과정에는 여성이란 어떤 그런 그 굴레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서 리더가 되는 과정이라는 어떤 한 단계가 있다 그러면 남성들은 사실은 그 굴레는 없죠. 그 굴레 없는 상태에서 쭉쭉 뻗어나가는데 그 뻗어나가는 것이 마치 굴레가 없다고 해서 막 뻗어나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굴레가 있을 테고. 근데 여성은 기본적으로 여성이란 어떤 그런 바가 있어요. 그 바가 없는 상태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 제목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얻었는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게 아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할 텐데 한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다 사람마다 다를까요? 한 가지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책이 21명이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한테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카르스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어떤 수단, 목적의식, 야망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 모든 자기의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공통된 점은 그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는가. 카르스마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전략을 사람의 마음먹고 결국 이런 역사적 리더들의 공통점,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21명의 어떤 역사의 전환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권력욕이란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권력욕이란 게 작게 보면 사랑에 대한 갈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요? 사랑에 대한. 아니, 왜냐하면 누가 권력이란 거는 내 말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남녀 관계도 헤게모니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권력이란 건 결국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 한 명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그게 권력이라는 다른 이름이지만 알고 보면 그거는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그러니까 권력자나 소위 말해서 리더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네요. 여러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그게 그 권력이 사랑에 대한 갈구라는 표현이 원래 있는 표현인가요? 아니면은 작가님께서 몰라요. 누가 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제가 여성 리더든 또 뭐 역사 속 리더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느낌은 욕망인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무슨 뭐 에로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요.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21명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그 진짜 영웅들이고 인물들이고 전환기를 이끈 그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내지는 애정이 더 간다 뭐 이런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 책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이렇게 보시고 얘기해 주실 때는 뭐 빌리 브란트라든가, 저도 빌리 브란트도 좋아합니다. 빌리 브란트라든가 뭐 카이사르라든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저는 앙리 사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앙리 사세요? 앙리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네요. 카이사르나 브란트만큼. 잘 모르는 프랑스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닭이 프랑스의 어떤 국조처럼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에서 나왔거든요. 뭐냐면 하느님은 매 일요일마다 나의 백성들이 닭고기를 먹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신교하고 구교가 굉장히 갈등해서 서로 죽이는 시절에 괴종을 3번을 합니다. 원래 신교 출신이었는데 구교 갔다가 다시 신교 갔다가 다시 구교로 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끝에는 자기가 물론 구교를 개종을 했지만 신교를 인정을 해주게 되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의 어떤 오랫동안 100년 정도 계속됐던 어떤 분쟁, 종교 분쟁을 이제 불식시키고 그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앙리 사제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요즘 우리 시대 여러 이데올로기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 닭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구교 신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당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의 목숨을 거의 죽었다가 그런데 3번이나 했는데 대단하네요. 그 목숨이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고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해나간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프랑스 자체 종교 자유가 오고 신교와 구교가 물론 뭐 반목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피를 흘리지 않는 어떤 그리고 화합을 이루게 된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왕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스킵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정말 현대에 정말 울림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책에 나온 인물들을 뭐 21명 다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한 명 한 명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신 인물이 이제 당시 이제 서독이었죠. 서독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인데요. 빌리 브란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빌리 브란트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독일 통일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죠. 오랫동안은 아니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범 국가가 되면서 동서독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자본주의로 나눠졌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그 공산국가에 대해서 어떤 반목하거나 갈등하는 게 아니라 좀 대승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통일도 이루고 또 유럽 통합도 사실은 미끄러운 요즘 EU의 발판을 만들고 뭐 나아가서는 뭐 전 세계 화합 같은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솝우화의 햇빛하고 바람 얘기해서 햇빛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윌리 브란트가 취했던 정책이 동방 정책이었죠. 그 사실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범국가라는 낙인이 사실 이렇게 벗기 힘든 낙인일 텐데 어떻게 보면 빌리 브란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낙인을 벗어나고 세계 사람들의 그런 그 시선을 좀 바꾸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범국가 사실 뭐 일본도 전범국가고 이태리도 전범국가고 그죠? 독일도 전범국가인데 그 보통 이제 지고 나면 사죄를 하긴 하죠. 잘못했습니다라고 배상도 하고. 그런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제대로 사죄하지 않는다고 뭐 말이 많지만 독일도 사실 그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주둔하고 난 다음에는 서방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하고 붙어 있으면서 그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사실은 제대로 된 사죄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데나워 정부에서는 그냥 가식적인, 도식적인, 형식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빌리 브란트가 집권을 하면서 그 사람이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이 독일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데올로기 문제나 어떤 국가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데올로기가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갈등이 제일 더 깊숙이 들여다봤을 때 사실은 나치 독일이 일으킨 2차 대전 때문이다. 그러면 이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과거사를 청산해야지만 결국은 이 모든 통합의 어떤 밑바탕이 마련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공산국가에 대해서도 물론 화해 제스처도 취했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 몸으로 보여준 행동을 했죠. 폴란드에 가서 그때 당시 폴란드는 공산국가였고요. 폴란드에 가서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그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원래는 헌화만 할 예정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빌리 브란트는 나치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치 치하 속에서 저항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한 행위도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는 그 대신에 독일의 총리였으니까 독일의 대표자니까 독일의 대표자의 어떤 입장에서 진짜 진심 어린 사죄를 했고 그 사죄가 결국은 세계에 먹혀서 독일은 전범 국가로부터 어떤 낙인으로부터 약간은 약간은 많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지도자네요. 사실 그 역사상 그렇게 어떤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좀 거듭난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런 예가 더 있을까요? 어떤가요? 글쎄요. 현대사에서는 잘. 그게 사실 되게 하기 어렵죠. 그럼요. 그게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뭐 독일이 지금 굉장히 독일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으로 점점 우뚝 서게 되는데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다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독일이 또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행위를 해서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실제로 또 화해 무드도 조성됐지만 독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서방 정책을 취했을 때는 공산국가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동방 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됨으로 해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도 사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와 통합이랑은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역시 이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진심과 그다음에 실리 두 개다. 진심과 실리. 여기서 그 빌리 브란트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현장에서 이제 했던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아름다운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중간역에 도착했을 뿐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빌리 브란트가 사실은 아주 대승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독일 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합,
같은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첫 단계는 독일 통일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유럽 통합이었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세계적인 어떤 화해와 통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빌리 브란트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했던 일 중에 그 브란트 보고서라는 걸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전 역사에서 잘 사는 북반구가 남반구를 착취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반구가 훨씬 잘 살고 남반구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그 남반구를 어떻게 북반구와 함께 조화롭게 그 부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를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한 거 보면 그 사람이 결국 생각했던 것은 독일 통일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는 유럽 통합, 그 다음에는 전 지구의 어떤 평화 같은 걸 추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는 한 단계를 이야기. 자기가 한 계단 올라갔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안타깝게도 2년 후에 죽었지만. 그런가요? 또 이제 여러 인물들 중에 체게바라도 되게 눈에 띄었는데요. 그 이데올로기도 녹여버린 뜨거운 열정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체게바라는? 사실 뭐 체게바라가 살아있었을 때는 미국의 적이었죠. 그렇죠. 미국에서 사실 체게바라 볼리비아에 잡혔을 때 체게바라 사살에 동의한 것도 미국이고. 그런데 체게바라가 사실 지금 미국에서 붉은 티에 체게바라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계 하고 맥주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체게바라 이름에. 근데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연호할 수 있는 이유는 제대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제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게바라는 사실 중상류층 출신의 의사였고, 그리고 그래서 쿠바 혁명에 참가한 다음에 또 고위직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위직을 다 버리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신념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민중들과 함께 뒹굴면서 실제로 그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가 좋은 소리를 하지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총을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체게바라는 자기가 죽음의 사지에 가서 함께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몸으로 직접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연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체게바라가 본인도 이제 유명한 이야기들, 명언들을 많이 남겼지만 회상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영국 가디언지 기자 리처드 고스의 말을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 인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나는 1963년에 쿠바에서 체게바라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미국에 대항한 전투에서 전 세계의 급진적인 군대를 지휘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제 그는 죽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그와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체게바라는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본보기적인 삶이 사람들한테 어떤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은 그냥 흘러갈 수도 있지만 마음에 새긴 것은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체게바라 자체가 자기가 이름이 원래는 에르네스트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본인 스스로가 체라는 이름을 자기가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체라는 이름 자체는 스페인어로 어이 혹은 친구 이런 말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체게바라는 자기가 어떤 혁명의 어떤 사상가로서 누구 위에 서서 이끈다 이런 생각보다는 혁명을 함께하는 자기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친구 혹은 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간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그런 것에 대해 사람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그 어이, 여바, 친구 이런 거를 자기 이름으로 썼다는 게. 그렇죠. 그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제 이 책에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위인들도 이제 몇 명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읽었던 위인전하고 네. 가장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예. 아문젠인데요. 네. 아문젠의 이제 제목도 네.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이렇게 작가님이 지으셨던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문젠이 상당히 냉정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아문젠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아문센의 리더십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사실은 정말 재수 없는 리더십인 거죠. 그런데 아문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물론 자기 원해서 갔지만 아주 극한 상황의 그 극점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어떤 죽음의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사람이 목표했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극점에 간다와 하나는 다 살려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 한 명 그 탈락한 사람이 없거든요. 없고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말 한 두세 번 딱 이렇게 세게 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근데 그런 상황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리더십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일 때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실패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으니까. 예를 들어 아문센이랑 비교되는 그 영국의 스콧이라는 탐험대장은 아문센이랑 같은 시기에 그 같은 남은 극점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귀족적이고 그리고 신사였대요. 그리고 학문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그 일을 그 동료들과 나누고 의논하고 심지어는 자기 끌고 간 조랑말하고도 잘 지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단 본인을 비롯해서 단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극지대에서 정말 인간적인 리더십이란 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 극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얼렁덜렁 너랑 나랑 즐겁게 우리 좋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재빨리 벗어나서 다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할 때 어느 걸 선택할 거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긴 한데 이제 아문센의 경우에는 냉혹한 리더십으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자기 목표도 달성을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남극을 가는 것과 굳이 이제 비교나 비유를 하자면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냉정한 현실이고 내가 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경영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경영인들에게도 아문센이 줄 수 있는 교훈이 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업이 위기에 처하셨을 때. 그렇죠. 처하셨을 때는 뭔가 자기가 아문센이 사실 냉혹한 리더십이라 그러지만 결국은 이렇게 자기 심지 하나가 굉장히 고든 거잖아요. 내가 옳고 그다음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다 같이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뭐 정치든 어떤 사회든 또는 뭐 기업이든 늘 좋을 때는 그러지 마시고 좀 뭔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다 같이 살자라는 마음으로 약간 냉혹한 리더십은 아니지만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문젠이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 거죠. 극점에도 도달을 했지만 모든 대원들도 다 살려서 돌아온 거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도 잊지 말아야겠네요. 돌아온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포상들이 있었잖아요. 다 골고루 나눠서 한 명만 빼고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읽으시면 아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21명의 인물들 중에 아마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세계인의 캐릭터라고 불리는 미키 마우스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를 이제 작가님께서는 가장 20세기적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 책이
디즈니를 넣었을 때 출판사랑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아. 출판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책에 디즈니란 인물이 어울리지 않는다. 아, 전체적인 흐름상. 예, 리더나 어떤 전환기에 있어서 어떤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왜 여기에 디즈니 얘기가 나오느냐. 근데 저는 이 책이 출발한 게 디즈니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계기로 그러면, 그러니까 디즈니의 뭘 보고. 디즈니란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 그러네요. 몇십 년간 그것도. 어린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해서 디즈니가 1901년생인데 근 100년, 20세기 넘게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후로 애니메이션을 보아온 사람은 디즈니로부터 아마 이 인성 형성에 제 생각에는 50% 이상은 빚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미키마우스를 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디즈니가 사실은 세상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20세기 인물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디즈니가 선택한 방법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20세기 과학 기술 문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장르잖아요. 그리고 디즈니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꿈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20세기에 가장 흥했던 미국의 자본주의를 타고 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20세기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와 꿈, 그리고 기술 문명을 세계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20세기적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 디즈니가 미국이 아니었으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어떤 맹주가 되면서 그 문화적으로 팝 아트라는 거를 널리 퍼뜨리잖아요. 그렇죠. 그 팝 아트 하나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로서 디즈니는 뭐 아까 이제 돈은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었나요? 디즈니는 사실 사람들이 미키마우스를 디즈니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디즈니가 그린 게 아니고 디즈니 친구인 어브 아이웍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사실 디즈니는 만화가나 커리커처라기보다는 그 연출가, 제작자, 디렉터 뭐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뭐 어브 아이웍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 어떤 아이디어를 도용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창조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워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 자기 하고 싶은 어떤 어린이다운 발상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실현을 시켰고 또 그 실현을 할 때 영악하게도 돈이란 것도 절대 무시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다분히 충만해 있었던 그런 그렇지만 인물이, 꿈은 잃지 않았던. 꿈은 잃지 않은. 근데 그 꿈이 돈이 되는 걸 또 알고 있었던 사람. 그 21세기 들어서 디즈니 아성에 도전하는 일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애니메이션 슈렉에서 보면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되게 강하게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을 얻는 것보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님께서는? 디즈니 캐릭터가 21세기에 와서 많이 욕을 보죠. 그런데 지금 뭐 디즈니도 많이 변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원래 창조하는 것보다 계승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창조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만 계승하는 거는 이게 작은 변화 머물러 있으면 이제 구태연에다 썩는 거고 많이 앞서가면은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고 적절하게 약간씩 이렇게 발맞춰 가면서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결국은 계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계승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21세기에 와서 디즈니가 그래서 슈렉 같은 그런 만화가 나온 것 같고요. 뭐 디즈니 알아서 잘 하시겠죠. 사실 이렇게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일본을 보면 에도 막부가 250년간 이어지는데요. 그 에도 막부를 처음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남긴 말 한마디가 250년을 유지시킨 어떤 힘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나요? 천하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저 천하의 것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위정자로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천하라는 것이 결국은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얻었죠.
얻은 거죠. 예, 일본에서. 그렇죠. 그런데 근데 알고 보면 그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는 결국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인데 자기가 잠시 빌리고 있을 뿐이고 내 후손들이 나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천하를 가진다 한들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그거 잠시 빌린 것일 뿐이니 천하의 뜻을 헤아리려면은 천하 비율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천하란 것이 결국은 민중이고 민심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권력자들이 네. 제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착각하기 쉬운 게 네. 천하가 자신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순간 예. 상황이 바뀌거나 뒤집히거나 심지어 정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네. 것 같네요. 예.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요. 네. 그가 남긴 다른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오히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사실 진짜 그 혼란의 시대를 평정하고 사실 이전에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어서 진정한 통일을 이룬 그런 인물다운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다릴 줄 알고 여유가 있고 굉장히 배포가 큰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실제로 배포가 큰 인물이기도 했지만 예. 그런 배포가를 단련을 통해서 얻은 예.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련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2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6살 때 버림받고 그 이후로는 20년 넘게 인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그렇죠. 어린 한 시절을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그렇군요. 거죠. 예. 인질로, 적에게 인질로 잡혀 예, 있었고 예. 적을 위해서 싸워야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토를 얻고 난 다음에도 오다 노부나가의 밑에 있으면서 오다 노부나가의 명에 의해서 자기 부인과 아들을 죽여야 됐던 혹독한 운명에 처했던 그러네요. 사람이죠. 예. 그 혹독한 운명을 이 사람은 인내로 견뎠어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아서 훗날을 보는 그런 어떤 그 단련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어렸을 때 그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예. 있는데 그 인질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 뭐 귀족 가문의 인질을 그렇죠. 하더라도 예. 가신이 2명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귀족이다 보니. 근데 그 이마가와 가문이라고 자기 인질로 가 있던 가문에서 이제 어쩌다가 한번 사과를 하나 준 거예요. 예.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걸 보고 고민을 해요. 어린 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배가 굉장히 고프고 사과가 예. 먹고 싶은데 내가 이걸 먹으면 결국은 그냥 뭐 배설물로 나올 뿐인데 이 사과를 자기가 먹지 않고 2개로 나눠서 가신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이 가신한테 뭘 얻냐면은 이런 궁핍한 순간에 자기들한테 사과를 내려준 은사를 베푼 훌륭한 주군으로서의 어떤 충성심을 담보할 수 있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익혔던 사람이라고 대단하네요. 합니다. 예. 사실 그 250년의 역사를 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 일본에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긴 500년 역사를 이룬 조선의 이성계가 있을 텐데요. 네. 이성계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2명을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 뭐 혁신의 인물은 아니에요. 예, 예.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은 천하를 가지게 된 사람인 거고요. 이성계 같은 사람은 진짜 변방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천하를 가진 사람이죠. 자신의 어떤 재능과 과거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산뜻함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일본다운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면 예. 약간 한국 사람들이 더 열광할 수 있는 인물, 캐릭터가 이성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본 같았으면 이성계라는 인물이 예. 일본의 이성계라는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예. 그렇죠. 되게 한국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것 예. 같네요. 예. 그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사실 이전 고려와 사상적 단절을 통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교 국가로 거듭나는데 성공을 거뒀는데요. 때때로 그런 어떤 특히 정치에 있어서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떤 예. 의미에서,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도저히 안 될 때. 도저히 안 될 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개창했을 때는 사실 고려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수습해 보려고 했던 온건파들이 정몽주라든가 이색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누대로 이어오는 고려 귀족이라는 어떤 그런 부패 내지는 뭐 어쩌면 계급의식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성계는 사실 그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사실 그 출신 자체도 고려 사람이긴 했지만 원나라가 지배했던 어떤 쌍성 청관부에서 성장한 사람이었고 그랬죠. 예. 고려 중앙 정교로 와가지고는 정말 그야말로 자기 재능과 어떤 그런 성격 하나로 쫙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결국 모이게 된 게 결국 새 시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모이게 된 거고 그 새 시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정몽주나 이색은 해낼 수 없는 어떤 지경까지 고려가 간 거였죠. 예. 그렇다면은 한번 둘러 엎자라는 것도 그 시대에 먹혔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래도 괜찮아 고려가 그러면 이성계가 역적으로 남았겠죠.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성계 역적으로 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려가 그대로 있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새 시대를 열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대적 네. 배경이나 상황도 되게 중요한 그럼요. 거네요. 예. 그 21명의 인물들 중 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청나라 때 거상 네. 호서람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제목을 작가님이 인맥 관리 그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떤 의미인가요? 양날의 검이라는 의미가. 인맥 관리를 너무 인맥이 사실은 사업에서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중요하죠. 하시는 예. 분들은 뭐 그 신용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또 어떤 권력과의 어떤 관계도 필요하고 사실 뭐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결국 그 자기가 믿고 있었던 어떤 권력가나 어떤 인맥이 망할 때 도민도처럼 망하는 거죠. 허서람은 사실은 그 사람 개인 자체는 굉장히 근대적인 상인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근대적인 상인이요? 그 전에 있었던 관상, 나라에서 정해준 어떤 관상으로서 어떤 그런 자리에 만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청나라 그 시기에 국제무역이 생기면서 예. 국제무역이나 어떤 또 사람들한테 마케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군요. 예전에는 그냥 나라에서 정해준 상인이면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라에 납품하는. 그런데 허서람이란 사람은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예. 필요한 찻집, 사람들이 필요한 약 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사업체를 꾸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경영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저는 근대적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속했던 시대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청나라 말이라는 어떤 전근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들 처음에는 인맥을 통해 가지고 승승장구했고 나중에는 인맥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맥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맥이 양날의 검인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예. 그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찌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 다루셨는데요. 제목을 치욕도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한 굴곡을 겪고 건국을 한 그런 인물인가요?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나요? 여진족의 수장이었죠. 여진족은 당시 명나라에서는 완전 오랑캐로 취급을 받고 거의 짐승 정도의 야인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이라고 조금 무명화된 그리고 조선과 좀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누르하치가 뭐 조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이의제의라고 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여진족 각 부족들이요. 예. 그러니까 여진족을 치기 위해서 여진족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명나라한테 붙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치욕적인 어떤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누르하치는 그런 치욕적 역사 외에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명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명나라 군사한테 맞아 죽는. 명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여진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비극이네요. 비극인 진짜. 거죠. 완전히 역사의 아이러니. 자존심 다 내주고 싸우고 그러네요. 그 죽음까지 당한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르하치가 보통의 어떤 그때 20대 피 끓는 청년이었다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겠죠.
그런데 누르하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목숨값을 받았어요. 명나라로부터. 예. 명나라에서 미안하다고 예. 아주 이제 알량한 예. 어떤 땅과 그 관직을 예. 줘요. 그런데 그 관직과 땅을 바탕으로 해서 누르하치가 자기 부족을 규합하고 다른 부족을 규합해서 한마디로 그걸 종잣돈 삼아서 예.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 치욕을, 근데 그렇지만 그 치욕을 종잣돈 받았다 좋다는 게 아니라 결코 그 치욕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세년년 자기 그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그 치욕을 잊지 못하게 7대 한이라는 걸 써가지고 예. 계속 명나라에게 갚아야 될 한에 대해서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르하치는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고 죽죠. 예. 죽고 난 다음에 그 손자 때에 가서야 그 명나라를 치고 중원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치욕을 계속 한 거의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치욕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뭐 기업이든 어떤 한 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치욕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치욕을 잊지 않는 어떤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앙리 4세도 그렇고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르하치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더 굴곡 있는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영웅이 된 사람들은 드문가요? 없나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한데. 순탄하게 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웅이 되면 자기 얼마나 굴곡게 살았나를 일단은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예, 내가 이런. 왜냐하면 패자들은 그걸 할 기회도 안 주죠. 기회가 없는 거고. 사실 제 책에 나오는 걸륭제란 사람은 사실은 그 도련님이에요. 그 사람은 도련님 뭐 다른 영웅에 비해서는 굴곡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근데 그 왕의 아들끼리 경쟁을 하긴 했어요. 했지만 뭐 워낙에 그 왕의 아들들 사이에서 얘가 출중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세자 어떤 그런 왕세자로서 점찍음을 당했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한 80살까지 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청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가 청나라에서 가장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삶 자체는 그렇게 굴곡 있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뭘 항상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굴곡 있게 없게 산 것에 감사하고 늘 경계했어요. 언제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조화. 나는 언제나 나의 온유함과 나의 엄격함을 좋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 반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은 계승을 참 잘한 사람인 거죠. 계승을 잘한. 그러니까 창업도 중요하지만 계승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가님께서는 네이버에서도 이제 역사 컬럼을 연재하고 계신데요. 이 책도 굉장히 역사와 인물을 흥미롭게 풀어내셔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저도 읽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역사를 쉽고 재미나게 접하기 위해서는 작가님 책처럼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낸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이런 역사 공부나 역사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보통 역사 얘기하면 사람들이 옛날에 뭐 몇 년도 암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뭐 저기 조선시대 언제 생겼는지 알아. 뭐 이런 조선 언제 생겼는지 알아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역사는 암기가 아니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랑 되게 비슷해. 그러면 그 얘기 속의 주인공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볼까? 내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전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책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가 정말 분명해요. 욕망도 정말 분명하고 아주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 정말 똘똘 뭉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따먹고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역사를 이야기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로? 그러면 실제로 성인들 같은 경우에 역사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떤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역사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책을 많이 읽으시면 되겠죠.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얻었는가 같은 책도 왜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사를 좀 흥미롭게 접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역사는 뭐 현재의 거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역사 현재의 거울이니까 역사책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역사랑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가벼운 어떤 그런 얘기를 보듯이 우리 드라마에서 왜 대장금, 동의 이런 걸 보듯이 결국 그 속에도 역사 이야기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약간 왜곡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걸 가볍게 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어떤 현실 생활과 접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역사에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역사에서 무슨 큰 대의나 이런 것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뭐 그렇게 찾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얻는가에 저희 많은 사람은 그들 리더가 얻는 세상이잖아요. 저희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집필을 하셨고 계속 집필 중이신데요. 다음에 계획하고 계신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어떤 책을 준비 중이신가요? 제가 역사 책을 쓰는 일도 하지만 영화 쪽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영화 쪽 일은 영화 쪽 일이고 영화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우리 현대사나 근대사를 영화를 통해서 아까 드렸던 그런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영상 매체가 어떻게 역사를 표현했나 내지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나 같은 것에 대한 책을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효자동 예발사 같은 영화를 보면서 1970년대를 이해한다거나 뭐 태극기 날리며를 보면서 어떻게 한국 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을 좀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시도가 되겠네요. 영화도 텍스트고 책도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많이 봐주십시오. 오늘 세상을 얻은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